네, 또 시작하겠습니다. 이 정치를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그러니까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삶을 위해서는 굉장히 특이한 이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그걸 이제 비극적 세계관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리스의 비극적 세계관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비극 작품이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햄렛과 뭐 오텔로, 뭐 리어왕 이런 거, 로미오 줄리엣 이런 건 물론이고요. 뭐 소포클레스니, 안티고네니 뭐 이런 것도, 아가멤논 이런 거 다 들어보셨을 거고. 그렇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 같은 거요. 대부 영화 같은 게 그게 왜 비극이냐면은 그 가족을 지키겠다는 이유로 가족을 죽이게 되는 얘기거든요. 거기서 그 대부 작품 기억나신지 몰라도 마이클이 결국은 자기 형 프레이더도 죽이게 되고 그러한 그 인간이 이상한 그 역설이라고 하면 너무 약한 그야말로 비극적인 상황이 이제 연출되는 거고, 하여튼 그런 굉장히 끊임없이 뭐 로미오 줄리엣 같은 건 뭐 하도 많이 만들어져 갖고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까지 만들어서 저희 때는 올리비아 하세이가 만든 게 나왔던 게 그게 유명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완전히 또 다른 그게 나오고 그럽니다. 근데 그리고 이 극장가에서는 항상 그리스 비극 작품이 어딘가에서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왜 그런가를 이제 한번 보시면요, 이게 그리스의 사람들이 만든 이 정치라는 세계관에 이제 밑에 깔려 있는 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선 각 몇 개만 제가 이제 책에다가도 분석을 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인데요. 이제 요새 참 많은 분들이 이 고전 많이 읽으시고 비극 작품 같은 거 많이 읽고 그러시는데, 조금만 이게 왜 이런 얘기가 있는지만 아시면은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또 그런 또 안타까운 마음에서 인문학을 좀 어떻게 살려보고 싶은 마음에서라도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치랑 긴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선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의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안티고네의 얘기는 이런 겁니다. 굉장히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 안티고네가 테베의, 그러니까 안티고네가 사실은 나중에도 말씀드린 에디푸스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에디푸스가 자기 어머니하고 모르고, 어머니인 줄 모르고 하고 자서 난 딸이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안티고네인데, 그리고 이제 안티고네가 있고, 안티고네가 오빠가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테베 왕이 죽고 나서 큰 오빠가 하고 작은 오빠가 권력을 서로 분점을 하자. 그러니까는 1년 왕하고 다음 사람이 또 바꾸고 이렇게 순환적으로 하자고 약속을 해놓고는 큰 오빠가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작은 오빠가 화가 나서 테베에서 나와서 테베의 적국으로 투항을 해버려갖고 적국의 군대를 이끌고 이제 테베로 와서 자기 권자를, 왕위를 찾겠다고. 그래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 전투에서 두 오빠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두 오빠가 죽으니까 테베의 왕은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다 죽은 큰 오빠는 성대하게 장사를 지내주지만 적군의 편에서 싸우다 죽은 저 둘째는 지금 저 시체가 테베 성곽 밑에 그냥 있는데, 누구든 묻으면은 묻거나 그걸 후하게 장례를 치러주면은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엄하게 국법으로 다스리겠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안티고네는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그거는 뭐 왕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그게 국법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는 내 오빠다. 어쨌든 내 오빠다. 어느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죽어도 내 오빠가 저렇게 시신이 저러고 있는 건 나 절대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가서 그 오빠를 몰래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그림이 유명한, 뭐 나중에 그린 유명한 그림들 중에 하나지만은, 이 안티고네가 이렇게 그 어둠에 이거 다 뒤집어 쓰고 지금 죽어 있는 자기 작은 오빠 시신을 이제 거두러 가는 장면이고,
그리고 아래 그림은 안티고네가 그러다 발각이 돼서 그 테베의 병사들한테 이제 잡혀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는 국법을 이제 어긴 거죠. 그래서 이제 잡혀와가지고는 그 재판을 이제 받기 시작하는데, 안티고네는 뭐 끝까지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오빠 묻는 거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안티고네를 갖다가 그 동굴 속에 가둬서 굶어 죽게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때에 또 지금 왕의 아들이 또 안티고네를 사랑해서 아버지하고 이제 아버지한테 대들어서 그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그걸 안 넣었네. 여기 길어서 못 넣었는데요. 한번 그래서 이제 번역된 작품들을 읽어보시면은 진짜 어떤 폭군한테도, 어떤 독재자와도, 어떤 정치인도 꼭 들어야 되는 대화예요. 아버지를 향해서 이 정치인이 자기가 절대적으로 옳다,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이 국법은 지켜야 된다라는 그 고집을 부리는 데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이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아버지 사이의 대화가 점점 이렇게 틀어지면서 결국은 그 아버지가 자식을 내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들도 죽고, 그리고 안티고네는 물론이고 이 왕의 아들도 자결을 하고, 그러는 걸 보고 이제 왕이 뒤늦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 그게 이제 그 대략의 줄거리인데, 이 안티고네의 뭐를 지금 비극이라는 게 뭐냐면요, 국가가 중요하냐, 가족이 중요하냐,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둘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자유가 중요합니까? 평등이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해요. 문제는 뭡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국가냐 가족이냐를 정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둘 다 못 가져요. 하나를 정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이냐 했을 때 둘 중에 하나를 일단 몇 년 후에 다시 딴 거를 택해도 좋은데, 일단은 택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인간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비극이라는 거는 인간이 놓고서는 나쁜 사람이라서, 성격이 삐뚤어져 정신 이상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정직하고 제정신이고 똑바르고 올바로 자란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윤리적인 선택의 상황에 항상 직면하게 되는 게 그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들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이 비극 작가들이 그거를 잡아내서 그걸 드라마로, 자기네의 전설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것이 비극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이 비극 작품들을 아테네 사람들은 매년 디오니소스의 축제라 그래갖고 봄이 올 때 가장 큰 축제를 열어서 그 해에 제일 잘된 작품을 작가를 뽑아갖고 꼭 3부작을 쓰게 해서 그거를 사흘 밤낮으로 공연을 합니다. 그 유명한 디오니소스 극장 같은 데서 15,000명이 최소한 모여갖고 그거를 보는데, 그 드라마를 연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코레오그래피라는 게 이제 안무 이런 거 만들어내는 걸 코레오그래피라고 그러는데, 코레오고이라는 그 그리스 사람, 그게 뭐냐면은 시민들 중에 부자들한테 기부금을 받아요. 그래서 매년 부자 시민들이 자기 엄청난 사재를 털어가지고 국가에다 줘서 그걸 가지고 무대를 꾸미고 이 코러스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공연을 매년 했습니다. 근데 그 공연에서 할 때마다 제일 많이 우승을 했던, 20몇 년 동안 제일 많이 우승을 했던 그게 아이스킬루스가 27번인가를 하고, 소포클레스가 뭐 10몇 번을 하고, 에우리피데스가 몇 번을 하고, 이게 다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이런 식으로 공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리스의 시민들은 뭐냐면
사람이라는 거는 절대선이라는 거 없다. 이게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지도자가, 정치인이 나오는 순간 저건.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게, 인간 사회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절대선, 자유냐 평등이냐? 둘 중에 하나면 한쪽이 꼭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이런 상황을, 인간이 이런 상황에 처해있다, 인간의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거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뭐가 됩니까? 타협이 가능해집니다. 맞아. 내가 자유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지금은 자유가 더 중요할지 몰라도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평등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성장이 더 지금은 성장이 더 중요하지만 언젠가는 분배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국가가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국가를 버리고 가족을 살려야 될 때가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어느 게 절대적이다?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뭡니까? 항상 그때 상황에,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어느 게 이렇게 다양한 상반된, 상충되는 가치관들이 늘 우리 앞에 있는데, 이거를 이쪽을 선택해도 문제가 있고 저쪽을 선택해도 문제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굳이 이쪽을 이때는 이거를 희생하면서 왜 이쪽을 선택해야 되느냐를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정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비극 작품, 유명한 이제 오디푸스 왕인데, 아리스토텔레스도 비극 작품 중에서 가장 좋다고 이제 그 시학 책에서 썼는데, 이제 오디푸스는 이런 거죠. 오디푸스가 테베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안티고네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테베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에디푸스의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예언자의 얘기를 듣는데, 얘가 나중에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거라고, 그러니까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무서워서 그 시종한테 주어서 아이를 갖다 버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버릴 때에 버리면서 이렇게 어린아이 발목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갖고 줄을 매가지고 나무 같은 데 매달라 그래갖고, 에디푸스가 이게 부상된 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에디푸스가 그래서 이제 목동한테 줬는데, 목동이 참아 죽이지를 못하고 그걸 또 딴 목동한테 줬는데, 그 아이가 흘러갖고 옆에 나라에 어떻게 해서 갔는데, 옆에 나라의 왕과 왕비가 자식이 없어서 그 아이를 입양을 해요. 그래서 에디푸스가 너무나도 멋있는 청년으로, 너무나도 잘생기고 너무나도 똑똑하고 정말로 용맹하고 지혜로운 왕자로 이제 커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있는데, 어느 날 궁중에서 연회를 하는데 어떤 술주정뱅이가 에이 너는 양자라서 안 돼, 뭐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에디푸스가 처음 그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하고 막 아버지 어머니한테 가서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아유 저 미친 사람이니까 얘기 듣지 말라고. 그러니까 에디푸스가 뭔가가 이상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신탁 예언자한테 가요. 예언자한테 가서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는, 네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랑 결혼할 거라고. 그러니까 에디푸스가 놀래갖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친부인 줄 알고 그 왕국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제 가다가 테베로 가는 길에 이렇게 세 갈래 길이 만나는데, 가다가 세 갈래 길에 어떤 노인이 병거를 타고 시종들을 데리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서로가 이렇게 길에서 막 부딪혀서 시비가 붙어요. 시비가 붙어가지고는 결국은 싸움이 나가지고, 에디푸스가 워낙 용맹하니까 그 노인하고 그 시종들을 다 죽여버려요. 근데 그게 누구겠어요?
그 자기 아버지야. 그러고 나서는 테베로 가요. 그래서 테베에 갔는데 그때 이제 테베가 뭐냐면은 테베의 스핑크스가 피라미드 앞에 있는 그 스핑크스가 테베의 문 앞에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수수께끼를 내서 수수께끼를 푸는 사람만 테베에 들여보내주고 나머지는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테베에서도 난리가 나갖고 누가 좀 나타나서 저놈만 없애주면은 얼마 전에 남편이 죽어서 미망인이 된 왕비와 결혼을 시켜서 그 나라의 왕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근데 에디푸스는 이제 그걸 모르고 어쨌든 테베로 가려고 가다가 그 스핑크스를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핑크스가 이제 물어보죠. 기억나세요? 스핑크스가 뭘 물어보는지? 아침에는 4발로 걷고 낮에는 2발로 걷고 오후가 되면 3발로 걷는 게 뭐냐? 그랬더니 에디푸스가 인간이다. 아침에는 어렸으니까 갓난쟁이가 4발로 기고 낮에는 청년 때에는 2발로 걷고 그리고 노인이 돼서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니까 3발로 걷는 거다 라고 그거를 이제 풀어요. 그랬더니 이제 스핑크스는 그게 풀리니까 그 절벽에서 떨어져서 자결을 하고 그래서 스핑크스의 저주가 이제 풀리니까는 테베에서는 정말 최고의 현인이다 그래서는 불러서 자기 어머니랑 결혼을 하게 하는 거고 어머니인지 모르는 거죠 물론. 그러고 나서 자식들을 이제 아까 안티고네하고 아들들하고 이렇게 낳는 거죠. 그런데 낳고 나서 그렇게 되고 나서 잘 다스릴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나라에 역병이 돌기 시작하고 역병이 창궐하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과 나무까지 다 말라 죽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왜 이러냐 그랬더니 이게 우리 중에 누군가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죄를 지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그래서 그럼 죄인을 찾아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에디푸스가 등장하는 게 그게 사실 연극의 시작이에요. 이건 백그라운드로 다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 딱 에디푸스가 나와가지고 아니 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랬더니 정말 위대하고 지혜로운 우리 지도자시여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에디푸스가 뭐라 그러는지 내가 꼭 찾아내겠다고. 내가 누구냐? 내가 제일 똑똑하고 최고의 현인이다. 내가 찾아내겠다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무슨 구조입니까? 본인이에요, 본인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는 인간이 뭐를 안다는 게 전혀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다라는 것을 더 이상 적나라할 수 없게 이런 상황을 설정을 해가지고 제일 똑똑하던 놈이 제일 모르는 거고 그 놈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는 거. 사실 인간 사회에 많은 문제가 그래요. 그래서 이 사진에 보면은 이게 그 456년경에 만들어진 바로 그때에 만들어진 그 그리스의 병에 나오는 지금 그 첫 번째가 이게 에디푸스가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푸는 장면. 이 두 번째 거는 잉그레즈가 그린 또 에디푸스가 그 스핑크스를 그걸 푸는 장면.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결국은 그걸 찾아내고 어떤 놈이냐 찾아내고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에디푸스가 그 예언자를 잡아오라 그래갖고 그 예언자가 누구냐면 자기를 저쪽 갖다 버리게 했던 그 노인 장님까지 와서 장님을 다그치니까 나한테 묻지 말라고 나한테 물으면 큰일 난다고 그러는 거를 네가 작당을 해서 뭘 숨기고 있지 그러면서 이제 협박을 하는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장면들이에요. 지금 우리의 심리극하고 똑같아. 그 예언자는 이 얘기했다가 얘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서 차마 얘기를 못하는 거를 너가 지금 저놈들하고 작당을 해서 나를 지금 쫓아내려고 이상한 짓을 벌였던 놈 아니냐고 그러니까는 듣다 못해갖고 이제 억울하니까는 예언자가 야 그게 아니라 너란 말이야 너. 그래도 못 믿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못 믿어요. 그래도 그렇게 와서 얘기를 해줘도 안 믿어요. 안 믿으려는 거는. 그래서 결국은 또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그 책을 너무 길어지니까 책을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결국은 엄마가 먼저 알아요. 그래서 엄마가 먼저 가서 목매달아 죽고 에디푸스는 나중에 그걸 뒤늦게 알아가지고 그걸 가서 어떻게 해요? 갔더니 어머니가 벌써 목매달아 죽어 있으니까 어머니가 입고 있던 옷에 달렸던 브로치를 꺼내가지고 그 브로치로 자기 눈을 파내지 않습니까? 이 눈 떠갖고 뭐 하는 거냐고. 눈이 있어서 내가 뭐를 보려고 이런 거 내가 지금 뭐를 봤냐 그러면서 눈을 파내는 거죠. 그래서 눈을 파낸 다음에 딸 안티고네의 손을 잡고 전국을 유랑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죽는. 그래서 지금 이 유랑하고 있는 눈먼 에디푸스와 거기 무릎에 흐느끼고 있는 안티고네의 모습. 이런 그림들은 고전 그림들이 뭐 수도 없이 지금 있는데 그 중에 그냥 하나 고릅니다. 그러니까 인간 이성의 한계, 인간 이성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다. 인간은 항상 확실한 선택을 할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선택지에 항상 윤리적인 선택지에 처해 있는 게 인간의 조건이고, 그리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 알 수가 없는 존재다. 아주 인간이 이성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부족한 거다라는 거를 끊임없이 그리스 비극 작품들은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 시민들 앉혀놓고 계속해서 그걸 연출을 해내는 거죠. 그래야지 토론을 하고 남의 말을 경청을 하려고 그러고, 혹시 내가 틀렸을까? 아니면 내 의견이 맞는지 시험을 해보고, 그래도 중지를 그래서 한번 모아보고, 그래갖고 결론을 도출을 하고,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상황이 바뀌었을 테니까 또 다시 선거를 해서 그 상황에 맞는 또 토론을 해서 또 다른 걸 도출해내지만 그 역시 한시적이니까 또 하는 거고. 그게 인간의 삶의 조건이고 그게 정치적인 삶의 기본적인 모습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 그리스 비극 작품이 또 보여주는 게 이 복수, 이제 우리 원래 주제로 넘어가서 정치가 복수, 그러니까 어떻게 복수를 극복해서 정치로 가느냐의 문제인데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부분들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했다면 그 잔니의 누나를 뺄 것이다. 그가 다른 사람의 이빨을 부러뜨렸다면 그의 이도 부러뜨릴 것이다. 그가 다른 사람의 뼈를 부러뜨렸다면 그의 뼈도 부러뜨릴 것이다 라는 게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고, 출애굽기 21장 24절 25 유명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매는 매로 갚을지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다 뭡니까? 이게 그래도 율법이에요, 그나마. 그런데도 사실은 복수 아닙니까? 이 율법조차 없었을 때 진짜 복수고. 이 책의 주제는 전혀 아니지만 예수님이 뭡니까? 이거 하지 말고 사랑으로 넘자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특이한 해법 아닙니까? 놀라운 해법입니다, 이게. 다시 정치로 돌아가서 공자의 얘기, 공예편에 아버지의 원수와는 같은 하늘에 살 수 없고 형제의 원수를 보고는 무기를 놓지 않으며 친구의 원수와는 같은 나라에서 살 수 없다라는 불구대천의 원수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문명에서는, 종교에서는 항상 정의라는 것을 복수 이상으로 만들어낼 줄 몰랐어요. 복수였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스큘루스의 오레스테이아라는 이 진짜 놀라운 작품이 나오는데요. 이게 기원전 458년에 쓰여져서 그 해에 이제 최고의 작품으로 선정이 됐고, 그 작품이 3부작으로 되어 있는데 1편이 아가멤논, 2편이 제주를 바치는 여인들, 3편이 에우메니데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나오기 4년 전인 기원전 462년에
그러니까 기원전이니까 거꾸로 가야 됩니다. 4년 전인 462년에 아테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실제로 마지막으로 귀족들이 갖고 있던 권력을 완전히 평민 시민들한테 넘기는 마지막에 민주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4년 전부터는 정말로 보통 시민들이 모든 것을 자기네가 결정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결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500인 회의라는 거를 제비뽑기를 해서 매년 500명씩 뽑아서 그 사람들 보고 모든 걸 결정하도록 하는 걸 하는데, 그거를 그 마지막 민주개혁을 한 지 4년 만에 요 작품을 알시큐루스가 써서 그것이 그 해의 작품으로 선정이 돼서 이제 공연을 이제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아가멤논이 뭐냐면, 이것도 이제 그 비극 작품들이 그냥 읽으면 너무 재미없는데 알고서 읽으시면 너무 재밌어요. 진짜 인간 심리를 이렇게 그릴 수가 없습니다. 아가멤논이 첫 편이 뭐냐면요, 왜 이제 트로이 전쟁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트로이의 왕자인 파리스가 스파르타에 놀러 왔다가 스파르타의 왕의 아내인 헬레나, 당시 최고의 미녀 헬레나랑 좋아하게 돼갖고 헬레나를 데리고 자기 나라로 가니까 이 스파르타의 왕이 화딱지가 나서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자기 형이 아가멤논, 그 아르고스의 왕 아가멤논이에요. 그래서 아가멤논한테 형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형이 이거는 가만 놔두면 안 된다 그래갖고 이제 복수를 한다 그래갖고 전 그리스의 장병들을, 군인들을 모아갖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우리 트로이로 쳐들어간다 그래갖고 이제 몇만 명을 모으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킬레스도 끼어있고 이제 이래서 이제 다 모아놨는데, 그래갖고 이제 배가 출항을 하려고 그러는데 바람이 안 일어요. 다 돛단배인데 바람이 안 일어. 그래서 배가 못 나가요. 아니, 그래서 왜 바람이 안 이느냐? 그래갖고 이제 가서 신탁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사냥의 여인 아르테미스, 다이애나,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라틴 말로는 디아나가 되는데, 아르테미스가 사냥의 여신이고 그런데 청년들을 좋아해. 이거 전쟁이 일어나면 또 청년들이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냐고 청년들 죽이러 가는 거 그거 못하게 해갖고 그 바람을 못 불게 해버려서 이 대함대가 2년 동안 이제 발이 묶여서 못 가요. 그게 이제 일리아드 거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가멤논이 가서 신탁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당신 딸이 둘이 있는데 딸 둘 중에 하나를 희생 제물로 바쳐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아가멤논이 와갖고 고민을 하다가 자기 부인 클리타임네스트라한테 얘기를 해요. 그때 클리타임네스트라가 당신 미쳤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우리 딸을 왜 바치냐고. 말도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가멤논이 고민을 하는 거죠. 지금 국가 대사를 치러야 되는데 내 가족을 희생하는 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가 엄청 고민을 하다가 역시 왕이니까 국가의 논리가 먼저다. 그래서 딸을 희생을 하기로 해요. 그래서 이피게네야 둘째 딸을 희생하기로 해서 그 이피게네야를 제물로 바칩니다. 그래서 이 또 제물로 바치는 고전 그 그림들이 뭐 수십 가지가 있는데 유명한 박물관에 가면 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희생을 하고 제물로 바치고 바람이 일어서 이제 가서 트로이를 정복을 하고 10년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트로이 전쟁이 10년 걸립니다. 10년 전쟁을 하고 아가멤논이 돌아오는데 정부까지 또 데리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승전해갖고 돌아왔더니 클리타임네스트라가 남편을 죽여요. 복수를 해요. 자기 딸에 대한 복수를. 그래서 이 지금 오른쪽 그림이 이게 클리타임네스트라가 남편을 이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이런 거. 왕비가 남편을 죽이는 거를 아들이 보고 있는 거. 햄렛 아닙니까? 햄렛이 그거예요, 또. 그러니까 햄렛이 이걸 그대로 이제 그 셰익스피어 그대로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거를 보고 있던 아들 오레스테스가
햄렛이죠. 그러니까 오레스테스가 야, 이것도 어떻게 해? 그러다가 결국은 신들이, 아폴론이나 이런 신들이 신탁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를 복수해야 되는 게 너의 또 의무다 그래요. 그래서 가서 자기 어머니, 또 정부랑 자고 있는 자기 어머니, 그 햄렛이랑 똑같아. 클리타임네스트라를 또 죽여요. 그러니까 이 복수의 논리라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된다라는 건지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는 클리타임네스트라의 영혼이 야, 그럼 나는 누가 복수를 해줄 거야? 다 없으니까 이제 나를 누가 복수해 줄 거냐 그래갖고는 이 사람이 누구한테 가냐, 그 영혼이 누구한테 가냐면 혼이 복수의 여신들한테 가요. 에레니에스라는 복수의 여신들이 있어요. 그 복수의 여신들한테 가가지고 자고 있는 복수의 여신들한테 한 장면이 나와요. 너희들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냐?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여기서 자고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그 복수의 여신들을 깨워요. 그러니까 복수의 여신들이 이제 그 다음에는 오레스테스를 쫓아다니는 게 이제 오른쪽 그림이, 왼쪽 그림은 오레스테스가 자기 어머니를 죽이는 거고, 왼쪽 그림은, 오른쪽 그림은 이제 복수의 여신들이 막 도망가는 오레스테스를 이제 쫓아다니는 이제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레스테스가 복수의 여신들한테 쫓기다가 아폴론 신한테 가서 내가 지금 당신 말대로 어머니 죽이라 그래서 죽였더니 복수의 여신들이 나를 못 살게 군데 어떻게 좀 해봐라 그랬더니 아폴론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 그러지 말고 아테나 여신한테 한번 가봐라. 아테네의 아테나 여신한테 가보라 그래요. 그래서 아테나 여신한테 가요. 그래서 아테나 여신한테 갔더니 아테나 여신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들어보더니 이 사건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한층 더 심각한 사건이다. 인간의 머리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다. 인간이 판결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사안이다. 나 또한, 아테나 여신, 살해와 그 살해에 대한 복수라는 심각한 사안을 심판할 권리가 없다. 그럼 신도 못하고 인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복수의 여신들도 우리가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그들만의 직분과 책임을 갖고 있다. 그 복수라는 거가 당연히 인간의 중요한 부분인데 그들이 이 사건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그들의 분노는 영원히 치유할 길 없는 전염병처럼 내 온 땅에 퍼져나갈 것이다. 그게 문제다. 그들을 붙들 수도 내쫓을 수도 없는 처지다.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돼요. 이게 인간이 항상 처하는 상황이에요. 아무튼 심판하는 책임이 내게 떨어졌으니, 그리고 이 다음 문장이 이게 정말 놀라운 문장입니다. 재판관들을 선정해 선서하게 한 다음 친족 사례를 재판하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그 판례를 영원히 존속시키겠다. 그러면서 14명의 배심원을 뽑자 그래요. 아테네의 시민들로부터. 인류 역사상 배심원이라는 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거지. 근데 배심원이 뭡니까? 그냥 보통 시민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도 풀 수 없고 신의 머리로도 풀 수가 없는 거를 인간 14명을 뽑아가지고 8대6, 예를 들어서, 그렇죠? 9대5, 뭐 이렇게 하면 9가 나온 쪽, 8이 나온 쪽이 이기는 거로 하자. 그 방법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갖고 결국은 그렇게 하자 그래갖고는 재판을 열어요. 배심원 재판을 엽니다. 그래서 오레스테스가 나와가지고 자기 변론을 하고 복수의 여신들이 나와서 자기네 변론을 하고 그 변론을 다 듣고서 그 다음에 14명의 아테네 시민들이 뽑았던 배심원들이 투표를 하는데 8대6으로 오레스테스를 죽여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와요. 그랬더니 아테나 여신하고 아폴로 신이 옆에 있다가 야, 우리도 투표권이 있어. 그리고 근데 나는 오레스테스 찍을 거야. 그래서 둘 다 오레스테스. 뭐 아폴로니아 원래 자기가 일을 만든 거니까 당연히 오레스테스를 찍은 거고
아테나 여신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버지의 머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에서 머리에서 나오더군요, 아테나가.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서 나온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나는 아버지 편이다. 남자 편이다. 그래갖고 뽑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갖고 8대8이 돼서 근데 아테나가 먼저 얘기를 해놔요. 제 책을 보시면 제가 요 부분들 다 정확히 해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뭐냐면 가부동수면은 무죄다라고 미리 얘기를 해놨었어. 그래서 8대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가 돼서 석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도 자기네가 객관적인 배심원이라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나는 지극히 편파적이라 그래요. 아테나는 아예 나는 아버지 편이다. 아버지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가 재판할 때 배심원들이나 판사들이 인간인데 어떻게 편파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대법원 판사고 대법원 판사 할아버지라도 어떻게 편파적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 그런데도 그렇게 편파적인 사람들인 줄 알면서도 일단 그 절차를 거쳐서 그런 결과가 나오면 따르기로 하는 거가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아니면 복수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오레스테스는 감사합니다. 칭송을 다하고 우리는 다시는 아테나를 끝까지 할 겁니다. 그러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복수의 여신들이 재앙을 내려서 아까 아테나가 걱정하듯이 재앙을 내려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아테나를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아테나가 계속해서 복수의 여신들을 설득을 해요. 3번까지 다 거부를 해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4번째에 가서 우리가 작은 신전을 지어주고 너희를 잘 대접을 하고 하겠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가서 복수의 여신들이 그래 그럼 따르겠다 라고 하면서 이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복수의 악순환을 끊는 방법이 배심원을 해갖고 불편부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편들고 편파적인 사람들이지만 어쨌든 절차에 동의한 이상 그 결과가 나왔으면은 그거에 따르는 거고, 2번째로 뭐죠? 진 사람들을 포용을 해야 돼요. 진 사람들을 야 거반대만 내가 맞았고 너 틀렸지 하는 게 아니라 진 사람들, 당한 사람들을 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정치예요. 그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이게 인류 역사상 기록된 거의 최초의 겁니다. 마지막 부분이 철학이란 무엇인가인데 이것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셔야 되는 거고 이게 사실 이 신학하고 굉장히 밀접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꼭 이 부분도 책에도 물론 써놓았고 근데 말씀드리는데 이제 아까 여태까지 이제 정치란 무엇인가, 경제란 무엇인가에 비교해서 말씀드렸고 어떻게 하면 복수라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왜 정치가 나왔다는 데까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철학이 뭐냐? 아까 처음에 정치, 철학, 경제의 3영역이 있다. 그럼 지금 경제의 영역 말씀드렸고 정치의 영역 말씀드리니까 이제 철학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서구의 정치 사상사, 서구의 사상사는요, 철학과 정치의 싸움입니다. 그 첫 번째 싸움, 발단이 뭐냐면은 소크라테스의 사형입니다. 소크라테스를 누가 죽인지 아세요? 아테네의 시민들이 죽입니다. 아테네의 그 500인 위원회에서 판결을 내려서 소크라테스를 사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누구냐면은 이제 말씀드리고 철학을 만든 사람입니다. 철학이라는 것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아테네의 시민들은 정치를 발명한 사람들이고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발명하느냐? 동굴의 우화, 동굴의 비유라는 게 있습니다. 전 플라톤의 공화국 갖고 복잡하게 공부들 많이 하고 항상 철학
제일 먼저 정치학 제일 먼저 배운 게 플라톤의 공화국인데 그 해석들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한 게 많은데 그 책은요 이 7장 동굴의 비유만 읽으면 됩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이용하면 나머지는 다 이해가 되는데 이 동굴의 비유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 형이상학이 뭔지 알고 사실 신학이 뭔지도 알겠어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동굴의 비유가 이겁니다. 지금 펠레포네스 전쟁이 아까 그 페리클레스가 그 스파르타하고 전쟁을 시작해서 펠레포네스 전쟁이 일어나서 몇 년째 지금 지속되는데 사실 페리클레스가 펠레포네스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2년째 만에 흑사병이 돌아서 페리클레스도 죽고 아테네가 점점 몰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몰락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날 또 이제 시민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위한 집회를 하자 그래갖고 또 소크라테스하고 친구들이 그 집회에 이제 가는 길이에요. 이 공화국이라는 책이 국가론이라는 책이 쓰여지는 게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아데이만투스 누구예요? 유명한 하여튼 그 당시 친구들을 데리고 같이 트라시마코스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그 집회 장소로 가면서 나눈 대화예요. 그거를 플라톤이 적어 놓은 게 그게 이제 공화국 국가론인데 가면서 이제 그 중에 7장에 가면은 기록해 놓은 것 중에서 이런 대화가 있어요.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아데이만투스 친구들 보고 야,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라. 우리가 인간이 태어날 때는 다 동굴 속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동굴인데 동굴 맨 깊숙한 곳에 우리가 있고 그리고 동굴 맨 깊숙한 곳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렇게 동굴 안을 쳐다보고 있고 뒤에 빛이 있어서 횃불이 하나 있다. 그리고 횃불이 있으니까 횃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데 나는 인간들은 전부 다 쇠사슬에 묶여갖고 맨 동굴 안쪽에 벽만 쳐다보고 있다. 여기 횃불이 있고 저 위에는 동굴 문이 있다. 바깥 세상으로 나가는. 근데 모두가 쇠사슬에 묶여서 이러고 있는데 여기만 쳐다보고 있고 뒤에 횃불이 어른거리니까는 자기의 그림자가 비치는 거를 보면서 그것만 보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세상인 줄 안다. 그림자를 보면서 이게 진짜 실제 세상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한 사람의 사슬이 풀려나요. 녹이 나서 그런지 하여튼 풀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돌아다닐 수가 있네? 그래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횃불 뒤로도 가보고 그러다 보니까 저기 보니까 환한 뭐가 보이네. 그래서 동굴 바깥으로 나가요. 동굴 바깥으로 나가보니까 뭐예요? 너무 빛의 세상에 있어서 너무나 눈이 부셔서 눈이 적응이 안 돼서 처음에는 안 보여요. 그러다가 점점 빛에 익숙해지니까 사물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뭐예요? 총천연색의 아름다운 진짜 세계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흑백으로만 그림자만 보다가 그러니까 이 그림자의 세계를 보다가 와 이건 무슨 세계야?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세계를 보면서 거기를 만끽을 하고 있다가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나 저 동굴 안에 남겨두고 온 저 동료들 저 불쌍해서 저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내가 갈까? 여기 그냥 이러고 살까? 하다가 뭐예요? 결국은 아니야. 그래도 내가 가서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다시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는 거기 묶여있는 친구들 보고 여보게 이거 다 가짜야. 이거 다 그림자야. 진짜 세계, 저 빛의 세계 저기 있어. 나 따라와. 저기 가면 볼 수 있어. 그런데 동굴의 비유가 어떻게 끝난 줄 아세요? 동료들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을 죽입니다. 누구 얘기 같으세요? 바깥의 빛의 세계를 보고 와서 이거가 진짜가 아니고 저게 진짜의 세계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죽이는 거. 이 세상이 가짜고 저 세상이 진짜.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상적인 어떠한 형이상학적인 세계, 아이디얼한 이데아 차원의 세계에 굉장히 불완전한
반영이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 그게 소크라테스가 만들어내는 그게 형이상학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왜 어떻게 만들어냈었느냐 하면 소크라테스가 그때 그리스 사람들이 잘하던 게 뭡니까? 수학, 기하학 같은 거예요. 근데 기하학이 여러분 형이상학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하학에서 우리 다 기하학 배울 때, 처음 배울 때 점이라는 게 뭡니까? 점은 면적이 없어요. 점은 아무리 연필을 빼죽하게 깎아갖고 아무리 작게 점을 찍어도 점을 찍는 순간 그건 점이 아니죠. 왜냐하면 점은 면적이 없기 때문에 위치만 있지 않습니까? 선은 뭐예요? 선은 점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선도 면적이 없죠. 근데 점하고 선이 없습니까? 있죠. 점하고 선을 알기 때문에 기하학이기 때문에 파르테논 신전이 올라가고 피라미드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놀라운 거죠. 수학, 기하학 이런 세계가, 이 형이상학적인 세계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사실 1 플러스 1이 2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에서는. 똑같은 일이 두 개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근데 이런 데에서 이제 따오기 시작하는 거가 그게 이제 형이상학의 세계다. 그래서 이 세상 거가 불완전하다. 그래갖고, 그러면은 지금 소크라테스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야, 그 아테네의 시민들아. 지금 무슨 정치를 한다 그래서 수사학을 한다 그래갖고 나와서 연설을 하고 웅변을 하고 해갖고 뭘 한다 그러는데 전부 다 불완전한 얘기들이고 이때는 이런 거 같고 저럴 때는 저런 거 같고 아니 어떻게 인간들이 이러고 토론만 하고 맨날 불완전한 지식만 갖고 사느냐. 좀 완벽한 절대적인 진리를 좀 찾아봐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절대적인 지식, 절대적인 암 진리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저 동굴 밖의 형이상학적인 세계라고 이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진리를 터득한 사람만이 객관적인 절대적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나라를 통치해야지 그게 제대로 통치되는 나라지 지금 이렇게 불완전한 인간들끼리 너희들끼리 토론하고 웅변하고 이래갖고 될 게 아니라고 하면서 젊은 애들을 붙잡고 앉아갖고 그 수많은 변증법 토론들, 대화들을 통해갖고 플라톤이 기록한 그 수많은 대화록을 통해갖고 소크라테스가 뭐냐면 애들한테 이거 다 가짜야. 아테네의 시민 너희들 하는 거 이거 다 가짜야. 그러니까 배심원들이 저 이상한 신을 신봉하고 있고 젊은이를 타락시킨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사형에 처하는 거죠. 정치를 아테네의 가장 큰 자랑이고 가장 큰 성취인 정치를 부정하는 얘기를 소크라테스가 하고 돌아다니니까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소크라테스는 그러면 이 절대적인 진리를 깨달은 그 지도자, 형이상학적인 알을 깨달은 지도자, 소위 철인왕, 철학자 왕, 필로소퍼 킹을 어떻게 만들면 되느냐? 그랬더니 그 공화국에 다 나와 있어요. 수학을 배우고 산수를 배우고 기하학을 배우고 천문학을 배우고 의문학을 몇십 년씩 공부를 하고 30세가 되면 변증법을 또 5년간 배우고 15년간 속세로 돌아가서 도시국가를 실제로 운영하는 연습을 해서 이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은 50세가 되면은 철인왕이 되어서 자신들이 터득한 형이상학적인 진리, 이데아를 구현하는 도시국가 공화국을 통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뭡니까? 이걸 누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소크라테스 본인은 해봤습니까? 못 해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 도시에서 10살이 넘은 사람들은 시골로 보내져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을 철인왕들이 대신 키우면서 아이들의 부모들이 갖고 있는 성격과는 철저하게 거리를 두고 지금까지 얘기한 자신들의 방법과 법에 따라 키울 것이다. 이게 어디서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타가소에서 다 아이들 집어넣어서 나라가 키워야 되는 거? 이게 스탈린이 하는 거고 김일성이가 하는 거고 이게 전체주의에서 하는 일이에요. 무서운 얘기들이 여기서 나와요. 철인왕이 통치하면은 꼭 전체주의가 나와요. 인간 세계에서는. 그런데 소크라테스 본인도 여기까지 못 가봤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서 제일 유명한 말이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밖에 아는 것이 없다. 왜? 나도 아직도 동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다 가짜라는 건 알겠는데 뭐가 진짜인지는 나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밖에 아는 게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형이상학적인 세계관입니다. 점을 찍으면 안 되는 듯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도 그게 형이상학적인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아이디어란 형상을 어떻게 감히 인간이 어떤 아무리 르네상스의 대조각가가 나와서 하더라도 그게 말이 되냐라면서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 철학을요, 이 형이상학을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천재가 저 중동에서 온 바울의 서간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 세계를 보면서 야, 이거를 어떻게 무슨 틀에서 어떻게 소화를 지금 하나님이 독생자로 말구에 오셔서 세상을 구하시고 하는 이 얘기를 어떻게 갖다가 이거를 하느냐 하는데 플라톤의 이 이데아론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고전 학자니까. 그래서 둘을 합칩니다. 합치면서 이 기독교 신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고 신국론 이런 데를 보면요. 아예 당신은 아테네인들에게 당신의 사도를 통하여, 여기서 사도가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을 사도로 봤어요. 그들의 시인들이 말한 대로 우리는 당신 안에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의 기가 막힌 저게 뭐냐면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는 문제의식은 맞았는데 이게 진짜가 아니라 바깥 세상이 저 동굴 바깥이 빛의 세상이 진짜라는 데까지는 깨달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가는지를 지금 못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누가 보여주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 부분만 플라톤이 몰랐다는 거예요. 거의 다 갔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신을 알아도 그분을 신으로 받들지도 않고 감사해야 하지도 않는다. 이데아라는 건 그냥 아이디얼한 뭐 이런 거지. 그것을 사랑의 하나님, 그렇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말씀이 로고스가 사람이 되셔서 형이 상학적인 존재가 형이 하학적인 존재로 오셔서 다시 그 동굴의 사람같이 죽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어떻게 해요? 승천하심으로써 다시 형이 하학적인 존재가 형이 상학의 세계로 가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인간은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형이 상학이 제기했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이상학적인 그 플라톤과 소크라테스가 만들어놓은 그 문제에 봉착했던 유럽이 이 신학을 통해 갖고 그리스도교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철학적인 해답을 얻어내게 되는 겁니다. 플라톤주의자들은 시공을 초월한 존재, 육체가 없는 존재, 영혼에 대해서는 알지만 인간을 사랑하는 신,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러 온 신, 우리를 사랑으로 품는 그런 신에 대해서는 모른다. 따라서 그들의 상상력은 독선적이 된다. 그들의 어리석음은 마음은 어두워지고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이 된다라고 하면서 플라톤주의의 선을 긋고서 이 기독교 신앙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정치와 철학이라는 것을 그냥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치, 폴리틱스 쪽에는 비극적인 세계, 철학, 형이상학적인 세계, 신학의 세계는 평화, 정치의 세계는 불멸, immortality. immortality는 뭐냐면요, 나의 동료들이 나에 대한 동상 세워주고 나를 기념해주고 기념비 세워주고 기억해주고 하면 되는 거. 그런데 철학의 세계, 신학의 세계에서 보면 뭐예요? eternity, 영원 불멸하는 거.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는 명예, 하나는 뭡니까? 구원.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시민들은 행동을 하고 철학, 신학에서는 명상을 해야 돼. contemplation을 해야 되는 거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건 공화국이고, 철학과 신학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 제국,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틀. 그리고 공화국에 사는 사람들은 시민인 거고, 신국에 사는 사람들은, 철학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필로소퍼 아니면 신학자. 그리고 정치의 차원에서는 설득과 타협, persuasion and compromise고, 그리고 신학의 세계에서는 뭡니까? 은총과 칭의.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지금.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신앙과 철학의 세계는 한국이 우리가 알아요. 굉장히 잘 알아요. 정치의 세계는 지금 전혀 모릅니다. 몇 가지 유명한 인용문, 여태까지 거를 이제 다 한번 요약해 줄 수 있는 유명한 인용구만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스마르크가, 철혈재상 비스마르크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정치는 가능한 것, 달성할 수 있는 것의 예술이다. 다시 말해서 차선책의 예술이다. 최선책 절대 못 만난다. 인간이 하는 일이라는 게 어떻게 최선책?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정치에서는 차선책입니다. 우리 대선 후보들 보면은 안 그렇습니까? 차선이지. 최선이 어디 있습니까? 차선도 한참 차선이죠, 지금. 그랬더니 그 얘기를 받아서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라고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경제학자고 케네디 대통령의 유명한 자문한 사람 중에 하나고, 그때 당시 인도 대사도 했던 갤브레이스는 뭐라 그랬냐면, 이 비스마르크의 말을 받아서 정치는 가능한 것의 예술이 아니다. 정치는 처참한 것과 밥맛 떨어지는 것 중에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또 한 번 일가를 합니다. 미국 정치에서도 그러는데요, 지금. 이거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그 정치 철학자, 이사야 베를린이라는 그 유명한 정치 철학자가 돌아가기 직전에 어떤 큰 캐나다에서 한 큰 국제회의에 가진 못하고 글을 보내서 발표해서 나중에 뉴욕타임스가 뉴욕 리뷰 오브 북스라는 데서 전문을 게재했던 글인데, 만일 당신은 인류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고 진정 믿는다면 인간의 세계에서 형이상학적인 해결책이 있다고 믿는다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하기만 하면 이상사회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천국의, 이 노동의 천국의 어떤 천국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게을러 터져서, 아니면 이거를 방해하는 적폐 세력이 있어서 그래서 하는 거라고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다면 당신과 당신의 추종자들은 그러한 낙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그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다고 믿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인간들이 모자라서 그러는 건데 바로 잡아야지. 단순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도 이에 저항하는 것은 아둔하고 악한 자들이에요. 적폐 세력이에요. 저항하는 자들은 설득해야만 한다. 설득이 불가능하다면 그들을 제어할 수 있는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것도 안 되면 강압, 어쩔 수 없다면 결국은 폭력이, 필요하다면 공포와 학살이 필연적으로 동원되어야 한다. 이렇게 논리가 꼭 나갑니다.
레닌은 자본론을 읽은 후 자신이 제안한 방식을 통하여 정의롭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자유롭고 도덕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어떤 수단도, 말 그대로 그 어떤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그게 레니니즘이에요. 지금 북한, 중국, 중공, 러시아 다 소련 했던 게 그게 레니니즘이에요. 그렇죠? 이 노동의 해방을 공산사회로 가는 거를 막는 이 사람들은 설득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골라그에 보내고 수용소 군도에 보내갖고 6천만 명을 죽여도 되는 거고 4천만 명을 굶어 죽여도 되는 거고 하여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킬링 필드를 만들어서 자기 인구의 4분의 1을 죽여도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자신감과 믿음이 어떻게 인간한테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비극 작품을 만든 그리스 사람들이 이거를 보면은 통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인류는 항상 자유, 안보, 평등, 행복, 정의, 지식 등등을 갈구하여 왔다. 그러나 완벽한 자유는 완벽한 평등과 양립할 수 없다. 제가 아까 그리스 비극들이 보여줬다는 것. 그걸 베를린이 그대로 다시 얘기합니다. 인간이 완전히 자유롭다면 늑대들은 자유롭게 양들을 잡아먹을 것이다. 그죠? 완전한 자유도 말이 안 된다. 완벽한 평등은 인간의 자유가 제한되어야만 가능하다. 가장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도 그들과의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능력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놔두면 안 된다. 평등사회로 가면요. 그렇죠? 안보, 그리고 모든 자유도 그것들을 마음껏 유린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한다면 보존할 수 없다. 그렇죠? 안보를 어떻게 마음껏 자유롭게 하면 국가 안보가 유지가 안 되죠. 사실 모두가 안보와 평화만 원하는 것도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진짜 안보와 평화만 원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다면 전쟁이나 위험한 스포츠를 통해서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리가 없다. 뭐하러 그렇게 위험한 일들을 해요? 등산하고 막 암벽 타고 무슨 온갖 스포츠 행글라이더 하고 그렇죠? 축구 자체도 그렇죠. 정의는 인류의 이상이지만 자비와 꼭 조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정의로운 것과 자비로운 것은 부딪힙니다. 창의적인 상상력과 순발력은 멋진 것들이지만 계획을 짜고 조직을 만들고 신중하게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숙고하는 것과는 완벽하게 조화될 수 없다. 창의력과 숙고하는 것, 이거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이게 어떤 게 절대적이라고. 물론 시대마다 때마다 어느 게 우선적으로 가야 된다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지식, 진리의 추구 등 가장 숭고한 목표들은 행복,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불치의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나를 더 행복하게도 자유롭게 해주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안다는 게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것만도 그 뜻도 절대적인 얘기가 아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해야 한다. 평화와 열정 중에서, 지식과 행복한 무지 중에서 등등. blissful ignorance. 그게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이 죄악과 고통의 세상에서 인류는 다양한 형태의 정부를 시도해 왔고 앞으로도 시도할 것이다. 민주주의가 완벽하거나 가장 지혜로운 체제라고 감히 주장할 사람은 없다. 실제로 민주주의는 인류가 때때로 시도해본 다른 모든 체제들을 제외하고는 최악의 정부 형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여태까지 해본 거, 그 모든 거에 빼고는 최악의 정부. 사실 뭐예요? 다 해봤는데 그나마 이게 최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존 클레이, 이 대타협가, 그 미즈리 그레이트 컴프로마이즈를 한 링컨 대통령의 우상이었어요. 클레이 상원의원이. 모든 법, 모든 정부, 모든 사회는 양보, 공손함, 우의, 예의의 원칙에 기반한다. 자신을 인류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은 인간의 약점, 허약함, 모자람, 부족한 점을 안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원한다면
나는 결코 타협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도록 내버려둬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돼. 그러나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원초적인 단점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타협을 경멸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완벽한 사람들은 뭐 타협 안 해도 되겠지만 대부분 우리같이 보통 사람들은 다 단점 갖고 있고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은 타협 그것밖에 없다. 클린턴 러시터라는 정치학자, 50년대 유명했던 정치학자인데 코넬에서 가르쳤던 사람인데, 민주주의 없는 미국은 없다. 정치 없는 민주주의는 없다. 정당 없는 정치는 없다. 타협과 절제 없는 정당은 없다. 영어로 한 번만 더. No America without democracy. No democracy without politics. No politics without parties. No parties without compromise and moderation. 지금 미국에서 오늘 뉴스가 드디어 미국 의회가 1조 달러짜리 그 인프라스트럭처 기간 산업 그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1조 달러를 지금 뭐를 해야 되면 그 길, 도로, 항만, 지금 다 전 세계 이 항만이 막혀 있는 게 LA 항만 때문에 지금 막혀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도로 다 구멍 나 있고 다리 다 휘청휘청하고 있고, 지금 80년대 이후 거의 40년 동안 미국이 제대로 된 기간 산업, 이 도로 보수를 못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도로만 갖고 있고 제일 좋은 다리와 굴 갖고 있고 거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자 그러는 거를 40년 동안 못 해왔고, 이번에도 하자는 거를 지금 몇 달째 싸워왔는지 모릅니다. 이걸 갖고. 그것도 민주당 내부에서 또 싸워요. 공화당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요, 뭡니까? 끝까지 토론하고 끝까지 타협하고, 우리 같으면은 야, 저거 무너지는데 당장 해. 누가 기획재정부 뭐 하는 거야? 뭐 누구 뭐 하는 거야? 야, 해. 이럴 텐데 여기는 뭐 그냥 끄는 겁니다. 타협할 때까지. 모든 사람이 다 결국 가서는 뭐 100% 만족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타협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 토론 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면요, 그게 맨날 TV에 나오고 맨날 신문에 나오고 맨날 유튜브에 나오고 맨날 하는 거 뭐 정말 온갖 차원의 얘기들을 갖다가 끊임없이 토론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수사를 동원하고 기가 막힌 지식들을 동원을 해서 왜 이거를 해야 되고 왜 하면 안 되고 다른 게 우선이고, 이 논의들을 저렇게 해오는 나라를 보고 있으면요, 비록 길은 우리보다 못하고 도로망은 우리나라보다 못하고 항만은 좀 우리보다 후졌지만은 저렇게 해나가는 거구나. 저렇게 끝까지 토론하는구나. 완력 쓰지 않고 폭력 쓰지 않고 뭐죠 이거? 망치 등장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구나. 좀 너무나 놀랐습니다. 한편으로는 답답해 죽겠지만 민주주의가 저렇게 가는 거구나. 정치가 저렇게 가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사진으로 돌아가서 이거 없어져야 됩니다. 한국이요, 이제 다른 거 너무 잘합니다. 경제 잘하고 문화적으로 이제 막 융성해서 김구 선생이 꿈꾸던 그 문화의 나라가 거의 돼가는 것 같아요. 요새 BTS랑 뭐 오징어 게임이랑 뭐 하나도 보진 못했지만은 굉장하다 그러는데, 전 세계를 감동시킨다 그러는데, 그런 거 다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정치가 안 돼 갖고는 이거 우리끼리도 타협 안 되고 남북 간의 통일도 안 되고 이웃과하고도 엉망이 되는 거고, 정말 이 마지막 가야 되는 게 이 정치입니다. 그 대신 저는 제 꿈은요, 정치학자로서 꿈이 정치만 완성이 되면요, 그 다음에는 정말로 전 세계가 우리나라에서 링컨 대통령, 무슨 레간 대통령, 로버트 케네디 이런 사람들에 준하는 연설이 취임사에서 나오고 유세중에 나오고 그러면서 서로가 이런 수사를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서로를 감동시키고 설득해서 하는 그런 얘기가 국회에서 나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진짜
어떻게 저 가나다든 저 나라가 지금 저런 경제력을 가졌냐고 온 세계가 놀래고 있고, 저렇게 아무것도 없었던 나라가 저런 문화, K-뷰티에 뭐 K-팝에 저런 이런 거를 가졌냐고 놀래는데, 저는 마지막에 가고 정말로 정치 제대로 하는 나라, 아시아는 물론이고 유럽 몇 개 나라, 미국 빼놓고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것까지 한다면요. 그러면은 그건 진짜 나라입니다. 그건 진짜 선진국입니다. 그건 정말 우리가 꿈꾸는 나라, 한 번도 못 가봤지만 꼭 가야 될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치라는 영역을 우리가 살려야 된다. 이 부분을 살려야 된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인문학을 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시민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민주공화국은요, 주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그 얘기는, 그 말씀은 뭐냐면요, 이 그리스 사람들이 절감하고 있던 게, 그 나라 시민의 덕성이 떨어지면은 그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죠. 나라가 어떻게 망하느냐? 왕이 잘못해서, 몇몇 신하들이 잘못해서, 귀족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황제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시민들이 자치를 해야 되는데 시민들의 수준이 떨어져서 덕성을 잃으면, 비르투스를, 엑셀런스를, 탁월성을 잃으면은 그러면 없어지는 거죠. 공화국이 누가 지켜줍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적극적으로 배우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게, 그게 정치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경제활동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정말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그걸 통해 갖고 잉여를 창출을 하고, 그 여가를 통해서 공적 영역에 가갖고 정말로 공공을 위해서 나의 거를 희생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지 그 희생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래야지 공적 영역, 정치 영역이 사는 거고, 그러면서 사람이 완성이 되는 게 뭡니까? 영적인 세계. 또 다른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거를 또 충족할 수 있는, 그거를 갈굴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경제와 정치와 철학의 영역이 다 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만든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일 것 같고, 그거야말로 이상국가가 될 것 같고, 그런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놀랍게 많이 왔습니다. 제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복수의 악순환만 끊을 수 있으면 사실 그 굉장한 일이 될 겁니다. 다음 사람이 누가 되든지 나 용서한다, 다 품는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들을 보면 감옥으로 가야 되고, 그게 아니라 전직 대통령들이 서로가 좋은 자리에서 국경일날, 그렇죠? 같이 웃으면서 인사하고 서로 앉아서 서로의 자식들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해서 문호를 묻고, 그러면서 같이 이 공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런 날을 저는 정말로 꿈꾸고, 그런 날을, 그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비극에서부터도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 영국 같은 나라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하면 됩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마 자기 지지자들은 전부 다 버릴 겁니다. 그런 거 하는 사람. 근데 그런 걸 하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로버트 케네디 같은 사람이었고, 마틴 루터 킹 같은 사람이었고, 링컨 같은 사람이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지도자 한번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시청해 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